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현재 58번 문제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예비 심사. 네, 예비 심사.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심사 요청을 하면 중요한 규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예비 심사한다고요. 자, 97페이지 5번입니다.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중요 규제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것은 뭐야?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심사. 6번 심사. 위원회는 중요 규제라고 결정한 그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연장할 수는 있어요. 한 차례 연장합니다. 위원회는 뭐 자체 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자체심사 아까 저기 있었죠.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이루어진지를 심사합니다. 긴급한 규제의 신설 강화 심사. 네, 여기까지가 이제 6번까지가 일반적인 절차였고 7번은 뭐냐면 이제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요. 중앙행정기관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긴급성이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타당성 심사를 합니다. 이제 기간이 좀 짧죠.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아까 요거죠. 또 8번은 이제 철회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적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철회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여기에 이의 신청할 수 이의가 있거나 이 권고대로 했다가는 조차 이해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재심사를 해달라고 다시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신설 강화에 대한 절차였습니다. 지금 방금 지웠는데 아까 이 행정규제기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고 첫째가 지금 봤던 신설 강화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바로 기존 규제를 이제 정비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규제가 불필요하면 이제 철폐를 하는 거죠. 또는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래서 59번은 이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자, 1번 봅니다. 의견 제출. 누구든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있죠. 그럼 누구든지 어때요? 뭐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폐지해달라 또는 개선해달라. 이걸 합해서 이제 정비라고 하면 정비는 폐지해달라. 그 다음에 개선해달라. 실제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있으면 말을 하면 되는 거야. 말해가지고 이거 좀 개선해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누구든지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자 2번 위원회 기존 규제 심사. 위원회는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기존 규제에 대해서 이제 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까지 한 거예요. 자, 3번 기존 규제의 자체 정비. 여기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또 있죠. 중앙행정기관이 있으면 네. 여기에서 이제 자체 정비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자체 정비를 합니다. 이해관계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서 정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설 강화인 경우는 저 아까 복잡하게 규제개혁위원회까지 갔었잖아. 근데 이거는 정비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심사받을 필요가 없지. 각 소관 기관에서 그냥 스스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4번 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 그럼 다시 또 중앙행정기관은 아까 했듯이요. 예, 존속기한을 정하거나 아니면 재검토기한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네, 5번 보면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네.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나 특정한 기존 규제를 선정해서 기존 규제의 정비 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원회가 이렇게 뭘 통보한다고요? 정비 지침. 정비하는 데서 규제를 정비하는 데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지. 기본적 방향을 정해서 중앙행정기관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정비 지침을.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정비 지침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 기관의 그 기존 규제를 선정해서 그죠? 자기 기관의 규제 정비 계획을 또 수립해서 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비 계획. 정비 지침은 여기서 만들고 세부적인 정비 계획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제출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 대통령에게까지 막 나오고 그러는데 별건 아니고 어떤 사안이든지 이제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국무회의 심의, 중요한 안건들은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올라갑니다. 국무회의. 자, 그 다음에 6번에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이제 시행하는 거지. 아까 만들어진 그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현재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똑같을 거예요. 예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했는데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자치부가 지금 규제 업무를 종합적으로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이제 규제개혁.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중앙행정기관 얘기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부 이러한 지침들을 시달을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요. 예전에는 한 달 단위로 했는데 근데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진한 단체에 대해서 막 주의 경고도 줄 수 있고 막 그럽니다. 자, 7번 하나 남았죠. 오른쪽 페이지 위에 조직정비.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조직과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보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규제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비용이 왜 많이 들어가냐면 규제 담당 공무원을 뽑아야 되니까. 규제라는 것 자체가 정부를 비대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규제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조직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규제를 정비했어?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이제 덜 필요하게 되겠죠. 조직도 축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은 결론. 이게 이제 규제 우리가 행정사 시험인데 행정규제기본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행정사가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이제 그 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을 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규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의견도 제출하고 막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신분 보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 막강한 이런 규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타파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총리실 감사반에서 한 3개월 동안 이 각 기관의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감사하러 다녔는데 막 뒤져보면 정말 형편없이 이상한 규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규제를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59번도. 60번을 보겠습니다. 60번.
60번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이제 우리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조사.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보나 자료를 이제 취득하는 그런 행위죠. 행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냥 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뭔가 조사해서 얻은 자료를 통해서 행정작용을 하는 적절한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행정조사는 사실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행정조사의 개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행정조사는 하면 뭐예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 쓰고 이거 빠뜨리지 않을 것은 이제 행정조사의 종류를 살짝 적어주는 것이 좋죠. 서론에서도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샘플이죠. 샘플 채취하는 거, 자료 제출, 진술,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보고 요구, 출석, 진술, 진술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 그러니까 보면 이 행정조사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장조사뿐만이 아닙니다. 자, 문제 자체가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도대체 기본 원칙을 왜 설명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기본 원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짝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라고 써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사의 특징이 국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문제. 그리고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서 배웠던 개인의 정보상 자기결정권과 또 충돌할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 행정조사기본법은 기본 원칙을 몇 가지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3번. 그래서 이제 기본 원칙. 이게 이제 본론인데 기본 원칙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 이거 이제 그 법률에 있는 거예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비례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 원칙. 이건 뭐겠어? 항상 하는 거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고. 따라서 조사권을 함부로 남용해서 행정조사의 영역을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원칙. 그리고 조사 목적. 조사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조사 목적에 부합의 원칙이다. 조사 목적. 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 그 대상자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내용을 조사하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대상자를 상대로 자꾸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중복조사는 금지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공동조사를 하는 거야. 이 가령 서울시청 안에서 여러 개의 부서에 해당되는 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방 위주의 조사다. 행정조사를 하는 것은 단속을 통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행정조사 제도를 둠으로써 국민들이 미리미리 조심하면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언젠가는 조사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조심해서 법을 지키면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단속해서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밀 누설 금지 원칙.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6번 조사 목적 이용의 이용 금지. 행정기관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있어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근데 그렇지 않고 법률이 정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걸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행정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 개인들도 행정 기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상대로 뭐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개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심한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은 여기는 없죠. 지금 61번 보겠습니다. 행정조사의 한계를 설명하시오. 일반 원칙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 건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쓸 것들이 있어요. 행정조사의 한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행정법 행정 절차론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법상 한계와 절차법상 한계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실체법, 저 행정조사 기본법상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 행정조사,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뭐예요? 행정법. 많이 있죠, 일반 원칙. 뭐가 생각납니까? 비례 원칙, 뭐 평등 원칙,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것들, 공익우선의 원칙. 이런 걸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60번 문제에서 했던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 있었잖아, 또. 거기도 비례 원칙, 뭐 목적 부합의 원칙, 중복조사 금지 등등 비밀 누설 금지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절차법상으로 절차상의 행정조사도 일종의 절차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절차법상으로는 무슨 논점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절차법적으로 먼저 이제 영장주의가 많이 설명이 됩니다. 영장주의. 영장은 원래 형사처벌 과정에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 검사가 법관에게 신청을 하면 법관이 뭐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 수색영장 이런 거를 발부하죠. 그러면 공무원이 행정조사를 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이 견해가 사실은 대립합니다. 받아야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론 뭐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이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조사의 성격, 그러니까 조사의 필요성, 기타 권리보호제도의 존재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만약에 행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뭐 긴급하게 갑자기 한밤중에 개인의 주택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영장을 받아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문제는 또 뭐냐? 진술거부권. 이건 이제 묵비권이라고 하죠. 원래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사상 자기 또는 친족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행정조사인데 공무원이 행정조사를 했을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거야. 요거는 저는 교재에 부정설로 써놨죠. 부정설. 근데 이 진술거부권은 원래 형사 절차에서 나오는 문제지 행정조사에서는 적절한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나오는 것이 증표의 제시다. 행정조사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간적 한계, 그래서 야간 시간에는 안 됩니다. 네,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원칙적으로 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야간에
갈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그리고 성질상 이게 뭐 업무 시간이 만약에 업무 시간이 야간인 경우는 야간에 갈 수밖에 없죠. 업무 시간. 야간에만 사무실이 열려 있으니까 야간에 가고,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가지 않았을 때는 안 했을 때는 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또는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야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실력 행사의 문제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만약에 행정조사를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거부하면. 참고로 형사 절차에 있어서는 영장 없이 함부로 체포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막 거부해도 됩니다. 그럴 때 경찰관이 만약에 이걸 강제 연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경찰관이 처벌받아요. 그래서 하물며 이것도 뭐 견해가 대립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소극설로 봤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 규정들이 있어. 근데 개별법에 보면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번 소방특별조사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가끔 현장에 나와가지고 소방특별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 같은 데 와서 하는데, 관계자가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거나 조사를 방해한다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죠. 그럼 막 과태료를 물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은 개별법은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따라서 자, 입법자는 이렇게 제재 규정을,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력 행사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또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2번 행정조사 기본법상 조사의 방법을 논하시오. 자, 첫 번째 제가 제목을 일반적 수단 해놓고 크게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행정조사가 할 수 있고, 뭐 공동조사, 중복조사 제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를 쭉 나열하면 돼요. 아까 봤듯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요. 출석, 진술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행정기관장은 조사 대상자의 출석, 진술 요구할 때요. 출석 요구서라는 것을 보내야 됩니다. 출석 요구서를요. 7일 전까지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출석 요구서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느냐? 출석 요구서에는 거기 있죠. 일시와 장소. 일시, 장소. 그리고 왜 지금 출석 요구를 하는지 그 목적, 취지. 그리고 출석해서 진술해야 될 내용, 제출 자료. 네. 만약에 출석을 거부하면 거부 시 어떠한 제재가 따르는지 여부. 네. 이러한 것들을 담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 돼요. 근데 상대방은 그 출석 일시를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날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를 변경해 줄 것을 이제 신청할 수는 있어요. 네, 두 번째로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죠.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우리에게 뭘 보고하시오, 그죠? 그다음에 뭘 자료를 내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보고 요구서, 보고 요구서,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서를 이렇게 써주면 되죠. 답안지에다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를 미리 보내야 된다, 발송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7일 전까지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보고 요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자료 요구서에는 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겠습니까? 이제 보고 요구서. 여기에 보고에 대해 일시와 장소 기재해야지. 그리고 조사의 목적,
뭐 범위를 밝혀져 있습니다.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고 거부시 또 뭐 제재사항, 제재할 수 있는 것들. 자료 제출 요구서도 제출 기간, 제출 사유, 왜 제출을 요청하는지 요청 사유. 그다음에 제출 서류, 뭘 도대체 제출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제출을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지 나중에 그 여부다. 여기 역시 또 거부시 제재. 네, 그 다음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장 조사. 이것도 역시요. 문서를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문서가 뭐 현장 출입 조사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딱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목적, 그리고 기간, 장소, 누가 지금 방문할 것인지, 조사원의 성명, 직위, 그리고 조사 범위, 내용. 현장에 갔을 때 혹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제출 자료, 그리고 역시 또 거부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으면 됩니다. 이것도 7일 전에 보내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장 조사에서는 몇 마디 더 할 이야기들이 있어. 아까 야간 시간에 할 수 없는 것들로 되어 있었죠. 네, 이 내용을 여기서 다시 써주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예외 꼭 잊지 말고 꼭 쓰고요. 그죠? 야간에도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한 경우, 뭐 업무 시간인 경우, 그리고 낮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그런 내용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죠? 이 현장에 이제 출동하니까 조사원은 증표를 제시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사 방법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네, 현장에 조사원이 가는 경우니까 증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시료 채취 방법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 샘플을 채취한다. 그 시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료 채취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는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5번에 자료 등을 영치한다. 영치한다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영치한다는 거예요. 원래 뜻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여기 이제 물건이면 이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이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행위를 영치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그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그래서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대개 행정관서에다가 하는 거죠. 보관하는 거지. 행정관서. 지금 여기를 행정조사하는 거니까 행정관서고, 뭐 경찰관서에다가도 영치할 수 있죠.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튼 이게 영치예요. 그래서 조사원이 현장 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자, 이런 것들을 영치를 할 때는 공무원만 가서 몰래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건 절도행위나 다름없고,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그 현장에 입회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있죠, 아까? 네. 조사 대상자 있죠? 대상자를 현장에 입회시킨 상태에서 영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영치할 수 없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영치하면 이 사람이 뭐 영업 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네,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냥 촬영만 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사본을 떠가지고 가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뭐 세부적으로는 한 7, 8가지도 되죠. 지금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수단이었어요. 일반적인 수단.
2번. 자,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특히 뭔가니 자료를 제출할 때 여기서밖에 해당이 없겠지. 뭐 현장 조사하는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아까 1번 여기 지워져 있네요. 2번 있네요.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그 자료를 역시 전자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항상 여기 이제 정보 누출이 우려되니까 인터넷 얘기가 나오면 행정기관장은 그 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 비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지. 요 내용까지 쓰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공동조사와 3번의 공동조사와 4번의 중복조사 금지다. 그렇죠. 행정기관은요, 당해기관 내의 2개 부서 이상, 그렇죠. 복수의 어떤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 대상자를 상대로 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 또 서로 다른 기관의 어떤 동일한 업무, 유사한 업무와 관련돼서도 또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답안지에다가요, 하여야 한다라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요, 할 수 있다라고 써주면 감점 당할 거예요. 네, 하여야 한다. 공동조사는 의무야. 그리고 이제 4번 중복조사 제한이라고 됐잖아요.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 장은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조사의 방법을 봤어요. 제가 오늘 수업 계획한 곳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많은 내용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사기본법 내용이 또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